첫 강의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슨 명령이라고 했죠? 문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 구약에는 이 문화 명령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지상 명령이 있죠. 문화 명령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적, 체육, 예체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일컬어서 문화의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결국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삶의 모든 영역 계속해서 변형되고 개성되고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화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권세라고 했습니다. 권세.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삶의 영역, 이 문화의 이 정의가 뭐냐면 경작하다, 재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네가 경작하고 이곳을 아름답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주신 그 통치권, 이 권세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줄기와 사람의 줄기가 나누어졌을 때 하나님의 줄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줄기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경작하고 재배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지 못하고 섞이게 되죠. 언제부터 섞이게 됩니까? 창세기 6장부터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그 시기부터 서로 섞이게 됩니다. 그때 섞였던 본질적인 이유는, 이 사람의 줄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경영이 나왔고 기술이 나왔고 실제로 연주하는 이 예적인 음악 기능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고 현혹되기도 하고 해서 그곳에 결국은 넘어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삼았더라? 아내를 삼았더라. 그래서 원래 사람의 줄기는 이미 라멕 시대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줄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하나님의 줄기에서도 동일하게 일부 다처제가,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줄기와 사람의 줄기가 섞여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내비쳤냐면, 내가 심히 한탄했다. 무엇을?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했다. 심히 비탄스럽고 슬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그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분.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은 당대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으로 사람을 세워가고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흘러가서 그 밑에 아들인 이삭, 야곱, 요셉, 나아가서는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전 영역에서 개념을 이제는 문화적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문화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특별히 좀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은 실예를 들어주셨는데, 자, 이런 거예요. 원래 목축업, 풀 뜯고 양 떼고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문화가 바뀐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노마드 잡, 이동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땅을 정해서 정착을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삶이 뒤바뀐 거거든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대면으로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 악재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소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온라인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생활을 하고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이고 우선이다라고 여기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거나, 예를 들면 그것들은 별로 좋지 않아,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요구하거나 강조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는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우리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그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런 장소와 문화에서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죠. 또 학교죠. 왜냐하면 가장 권위가 센 데거든요. 수직적 권위가 강하게 작용하는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죠. 이 아이들도 동일하게 나중에는 우리처럼 언약의 자녀로 또 그들의 자녀를 낳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 언약들이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흘러갈까라고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오늘 주제는 디지털 원주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는 한 15년 전에 함께 사용되어졌던 단어고요. 한국에는 바로 한 10수년 전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익숙하게 사용되어져 있고, 최근에 이제서야 교회나 청소년 사역 전문 서적에서 이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태어났는데 이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PC 그리고 스마트폰에 노출된 세대. 무슨 세대라고요? 디지털 원주민 세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처럼 기성세대. 우리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은 인터넷보다도 서로 면대면 활동을 하고 직접 신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인데, 우리 같은 세대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기성세대요. 우리는 힌트가 우리 다음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디지털 이주민 세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이었거든요. 온라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원래 오프라인 세대로 살아가다가 디지털 문화가 갑자기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문화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주한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도 이주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합니다. 자,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각각의 어떤 시대별 세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세대, 1980년대와 90년대를 누린 신세대를 부리는 명칭이고요. 태어난 시기는 70년대 태어났고 이전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루어낸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TV의 영향권에서 이제 컴퓨터,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왜 뭐라고 할까요? 이 플로피 디스켓이라 그러나? 조그만한 디스켓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들을 넣고 막 무슨 C 언어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런 컴퓨터, 그 컴퓨터의 영향으로 들어왔던 세대가 바로 X세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Y세대. 자, 97년 미국에서 2000년 아직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세대를 부르면서 생긴 용어인데 80년부터 85년 사이에 태어났고 이 세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를 경험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들이 젊은 층이 되었을 때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유행했던 여러 가지 신조어,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 마치 캐치플레이어 같은 그런 가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뭐냐면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죠? 욜로 약자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원하는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는 인생,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였고, 이 욜로 인생에서 이제 몇 년 지나서 다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다시 그들의 가치를 드러내는 단어가 또 태어났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워라벨이 무슨 뜻이죠?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여러분. 워크 앤 밸런스 이 약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겠다. 너무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일. 예. 계속해서 이 노동을 착취하는 어떤 기업 구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영위해 나가겠다. 참고로 요즘 애들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1년, 길게는 뭐 3년 바짝 일해서 뭐죠? 퇴직금 타고 또 몇 달 쉬었다가 그 뭐라 그러죠? 나라에서 그 퇴직하면 나오는 돈을 뭐라 그러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 6개월 쉬었다가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또 들어가고, 이런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들도 참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여행 많이 가고 많이 쉬고 또 이렇게 하고 싶었던 뭐 배움이나 공부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 Y세대입니다. 자, 세 번째 Z세대. X세대의 자녀들로 볼 수 있는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온 세대입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났고 이들은 디지털 환경과 함께 성장하여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세대. 비슷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N세대, 이제 넷 세대라고 합니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Z세대는 온라인이 익숙한 세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은 융합 세대인데요. 2020년 이후 가장 많이 부르는 세대.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 단어만 치면 검색어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옵니다. 바로 MZ 세대라고 합니다. MZ 세대. 괄호 안에 MZ. 이제 밀레니얼과 Z 세대의 합성어인데 198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그래서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기도 하면서 아날로그를 경험한 세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각 세대의 특징을 대충 알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X세대, Y세대, Z세대, MZ세대. 뭐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Z나 MZ나 중복입니다. 자, 내가 X세대인 것 같다. 나는 X세대다. 네, Y세대다. Y세대 아무도 없어요? 아, Y세대예요? X세대 같은데. 자, Z세대 몇 명 없죠. 예, MZ세대 동일하고 그 이전 세대
세대 그런 거 모르고 먹고 살기에 내 인생의 목표는 흰 쌀밥과 소고기국, 수세식 변기가 목적이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실제로 우리 어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집 한 채 사는 거. 집 한 채 사서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집. 그리고 매일 흰 쌀밥과 소고기국 먹는 게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는 실제로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못 누리고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가난해도 여러분 쌀밥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저는 오늘도 우리 저기 10대부터 일하면서 이런 우스갯소리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와, 나 1년에 통닭을 진짜 생일 때 아니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쉽게 쌤, 아빠 치킨 사주세요 하면 안 돼. 못 먹어.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는 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흐름과 문화에 맞춰서 각각의 그 특징을 가진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 MZ세대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대 특징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관점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과의 차이점. 자, 기성세대와 소위 말해서 다음 세대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죠. 경험과 감정의 차이. 그러니까 기성세대, 디지털 이주민 세대는 직접 경험해 본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은 아니요. 내 느낌, 내 어떤 감정 또는 내가 인터넷에서 충분히 알아본 것, 네, 이런 걸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사고방식은 어떤 권위와 위계보다도 수평적 개념이 참 많습니다.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어떤 뭔가를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우리는 마음은 안 그런데 이게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삶의 문화로 말미암아 늘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어떤 나의 권위를 계속해서 내비치려고 하고 있고 지시와 명령과 강압들이 그 속에 묻어져 있죠,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참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세대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여러분 온라인 세대는 존칭 이런 거 없습니다. 채팅 게임을 하거나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때 님 뭐뭐 해주셈 말이 끊어지거든요, 여러분. 뭐뭐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말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령이나 나의 어떤 자라는 환경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설명충이라고 합니다. 예, TMI, 예, Too Much Information 약자인데 그래서 말 많고 길어지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들은 꼰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저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관점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관계가 되었을 때 수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개념을 잘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삶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죠. 통제 사고를 담당하는 흔히 말해 전두엽. 우리 지난주에 누구죠? 권장희 소장이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뇌 발달이 충분히 일어나야 될 시기에 어떤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온라인에 노출되었을 때 이런 발달에 대한 저해 현상이 뚜렷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창의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로 인해서 분노 조절, 통제 불능, 자기 조절 능력 저하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잘 아는 상담 선생님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함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 학교에는 모든 학교 다 위클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학교 상담실이 있는데 함께 가서 상담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요, 이 아이는 변화될 확률이 사실은 50% 이상이 돼요. 왠 줄 알아요? 본인이 직접 강제든 자발적이든 찾아간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담실로 안 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아예 그냥 집콕을 하든지 자기는 그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문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담은 절대 상담자가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찾아가는 순간 상담의 효과는 반 이상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찾아가는 상담 기법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요, 부산 해운대도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왜? 아이들이 안 오니까요. 안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대가 너무너무나 많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굳이 찾아갈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내가 바뀌어야 할, 변화돼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렵지만은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과학 기술을 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이 디지털 문화가 발달할 때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 모든 기술을 인간이 다 제어할 수 있다고 보며 기술의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개발이 된 거죠. 그곳에서 소통 공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상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활동 장소를 확보한 장점이 생겼네. 그러면 이 장점만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보는 것. 이게 바로 이 디지털 과학 기술을 보는 네 가지 관점 중에 낙관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 괜찮다라고 여기며 바라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관주의입니다. 이 과학 기술을 마치 뭐라고 해야 되냐면 프랑켄슈타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간도 아닌데 괴물같이 생긴 그런 괴물로 취급한다는 것. 이에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비관주의적 태도는 무엇이냐면 마치 AI가 이제 발달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개발이 되는데 마치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 멸종할 것이다. 터미네이터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로봇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기술에 의한 실용성은 높이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옳고 그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무조건 실용성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제일 많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효율성이 제일 좋거든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원도 별로 없죠. 그다음에 땅덩어리도 작죠. 그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사실은 뭡니까? 운행할 때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현상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조주의적 관점, 인간이 자율성에서 시작되지 않는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즉 현실주의,
비관주의, 낙관주의 뭐 이 같은 사고를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율성 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 전혀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이 디지털 과학 기술을 바라볼 때 네 가지 관점으로 보통 이제 학자들이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미리 좀 알려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지금 온라인에 사용을 하고 있고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한 인터넷 이용과 중독 행동. 자, 청소년들의 사이버 이용 환경 조사. 여러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되게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 각각의 어떤 뭐 여성이다. 그럼 여성부 여가부에서는 여성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어요. 나와 있어요. 매년 그것들이 업그레이드돼서 발표된단 말이에요. 그럼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항상 매년 청소년 백서라고 있어요. 이게 무료로 다 배부되거든요. 예전에는 전부 다 책이 와서 이만한 1000페이지 넘는 책이 2017년도까지인가 16년도까지는 전부 다 책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에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배부를 안 해요. 왜? 오프라인보다도 실제로 이제 그 책보다도 온라인으로 PDF 파일이나 이쪽에 이용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부대 비용도 훨씬 더 작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시설로 뭘로 보내냐면 온라인으로 다 메일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청소년 백서 같은 거를.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용률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많이 상향이 됐네. 스마트폰 이용률이 어느덧 데스크탑보다 더욱더 높아졌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률이 옛날에는 데스크탑을 통해서 일반 PC를 통해서 오라 그랬는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네. 또는 아이들의 유해 매체 뭐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고 실제로 몇 살 때부터 여기에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2018년도 자료입니다. 2018년도 자료고요. 분명히 지금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아마 급격히 높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더욱더 높아졌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하루 일에 인터넷 이용률이 93.9%. 그러니까 100명 중에요. 소위 말해서 90명, 93명 이상은요. 하루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인터넷을 한다라고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 평균 이용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예, 15.4시간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작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15.4시간이 여러분 하루도 안 되네 이렇게 예상하면 이게 일주일로 나눴을 때 하루에 좀 2시간 남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주 평균 이용 시간이에요. 평균 이용 시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온라인을 안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게임을 안 하는 친구들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에버리지를 나눈 시간이 바로 15.4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인터넷이나 이런 디지털 문화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넷 이용 용도 순위죠. 여가활동 97.5, 커뮤니케이션 95.1, 정보검색 88.4, 교육학습 72.4 뭐 이런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대학생이 91%, 고등학생 79.3%, 중학생 73%, 초등학생 28.5%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청소년 지금 청소년 소위 말해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사를 했는데 왜 대학생이 들어가느냐?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 관련된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청소년 기본법, 활동진흥법, 보호법, 복지지원법 해가지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법이 뭐냐면 청기법, 청소년 기본법인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13세에서 18세까지죠. 여러분 맞습니까? 네. 예, 맞아요. 예, 13세부터 18세까지를 중기 청소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초기 청소년을 9세부터
12세까지, 그리고 후기 청소년을 19세부터 24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청소년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다? 9세부터 24세까지다. 보통 대학생이 몇 살까지예요? 23살까지죠. 그래서 보통 대학생은 우리나라의 법에 의한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대학생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9세부터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좀 알면 좋겠고,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일본은 청소년 나이가 40세까지예요. 일본은 몇 살 때부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40세까지가 청소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야, 스마트폰 이용 빈도 매일 87.6%, 전혀 안 보면 6.7%. 거의 매일 본다고 보면 되겠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이상, 1시간 미만 53.5, 20.6. 자, 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132.5분, 2시간 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가 게임이 누락돼 있는데 정보 검색 및 전달 83.9%. 자, 매체별 중요도 매체별이라면 실제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정보나 활동을 하고 있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 중에 압도적으로 스마트폰이 88.8% 1위고, 그 다음에 PC 노트북이 58.2, PC 플러스 노트북 포함입니다. 그 다음 TV 47%, 잡지 3.2%, 라디오 6.2%, 종이신문 3.3%.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이제 이 작은 손바닥만한 이 휴대기기가 일상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상 삶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상에서 중독 행동의 상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온라인 게임과 중독 행동 보면 주 40시간 이상 지속적인 게임에 노출되는 것, 스스로 중독되지 않았다고 믿는 것, 그리고 현실과 온라인상에서의 모습이 혼돈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고 말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현상을 바로 중독이라고, 이제 중독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버 관계 중독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시간 때문에 삶의 다른 측면들과의 접촉이 단절될 위기에 놓이는 것. 주요 요인으로는 고독감, 외로움, 그리고 인간관계 및 사회성의 약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편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명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친한데도 직접 전화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끊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안부를 묻거나 무슨 일방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소통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한대요. 네, 그리고 전화로 오면 일부러 안 받는데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부담스러워서. 저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전화를 안 해요. 거의 다 문자, 카카오톡 아니면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해서 페메 이렇게 많이 하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화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이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겨집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딱 반자동적으로 드는 생각,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나 그 이제 사대 문명지에 보면 이 그 상형 문자 같은 거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언어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참 버릇이 없다. 이미 5, 6천 년 전에 그 상형 문자를 사용하실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이 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 그 세대들한테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대가 흘러가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세대는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편하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는 것들이 우리는 전화를 하고 직접 면대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은 문자로, 그다음에 더 짧은 문자, 축약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넘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실제로요, 이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보도나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긴 글 잘 안 읽습니다. 제목 읽고 처음에 서두에 조금 읽고 마무리 읽고 그 다음에 댓글 남깁니다. 그런 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온라인에서 성적입니다. 성적이 아니고 성적 강박 행동과 성적 중독 행동. 온라인 이 성행동의 종류로는 음란물이라면 사진과 동영상, 이제 야동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우리는 포르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탐색, 주로 온라인 성행동은 주로 탐색이거든요. 탐색. 그래서 탐색 및 유출, 합성, 그리고 넷섹스, 채팅을 통한 역할놀이와 자위 행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탐색을 통해서 성행동을 많이 하는데 탐색이 용이한 이유는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지불 가능성, 세 번째는 익명성 때문입니다. 자, 접근성, 너무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불 가능성.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 내가 뭔가 이따 성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만나기도 힘들 뿐더러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 지불 가능성은 뭐냐면 온라인에 대해서 요금이 나가는 데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익명성, 누군지 몰라. 정확하게 뭐 정말로 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과학 수사를 해서 IP 추적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 성행동에 온라인상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성행동은 주로 탐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탐색에서 오프라인 성범죄로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출됐던 그 직접 봐왔던 그 탐색의 장면들이 이제는 오프라인 면대면으로 해서 일어날 확률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합리적 성행동을 하려는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자, 괄호 안에 적으면 됩니다. 성행동을 과소평가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부인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부인. 성행동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행동을 줄이려고 계속 시도하지만은 늘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끊어야지, 더 이상 안 봐야지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반복적 실패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온라인 성활동 등의 과도한 양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건 답이 나와 있네요. 과도한 시간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과도한 시간. 자, 그리고 온라인 성활동이 사회적 개인적 문제와 갈등을 초래하게 되죠. 왜냐하면 온라인상에서 계속해서 성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결과보다도 부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뭘 정리하면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마지막,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성행동이 반복되는 것 적으면 됩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성행동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젠가 오늘이네요. 오늘 뉴스를 하나 들고 왔어요. 같은 반 친구 나체 합성사진 뿌린 뒤 아이들의 표현은 장난, 위험한 10대들. 중학생 김모구는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습니다. 이제 성인이면 5년 이하, 5년 5천이거든요.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인데 이제 아이들이 촉법 소년이다 보니까 경고 또는 자원봉사 활동 또는 심하면 이제 소년 재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고를 주거나 어디 상담 받으세요, 어디 교육 받으세요. 보통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심한 경우는 소년원 송치 한 달 또는 6개월 또는 최대 2년 이렇게 송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확한 범죄인데 기성세대였으면 이거는 명확한 아까 말했죠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에 대한 상응하는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게 범죄라는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아이들이 뭐라고 여겼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 96%가 뭐라고 생각 못한다고요? 범죄라고 인지조차 생각 못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1%가. 그 다음에 호기심 19%, 재미 장난으로 19%,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16%,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보겠다 10%, 합의된 것이라 생각해서 4%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니까요 저렇게 됐죠. SNS 문자, 불법 게시물, 그 다음에 카메라 이용, 그 다음에 불법 촬영물 소지, 제작 배포, 협박 강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여러분. 디지털 성범죄 재범 경험이 있다가 4명 중에 1명이에요. 4명 중에 1명. 그만큼 많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절대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닐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애들도 있거든요. 문제에 노출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거기에서 뭐 재판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당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 교회 애들은 없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의 친구고 내 친구의 아들이고 우리 무슨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또는 친척의 아이들이 상당수가 많이 이런 범죄에 이제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들은 죄를 짓고 실수를 했으니까 너희 같은 아들은 교회를 나오면 안 돼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쨌거나 다시 관용을 베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우리처럼 동일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고 그 아이들은 드러난 죄인인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딱 가진 순간 그 아이들이 절대 우리 아이들과 섞일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이 결코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튼 이런 성적인 성행동, 온라인 성행동에 노출된 아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활동에 관여하는 이 아이들이 결국은 중독 현상으로 많이 이어지는데 이제 중독 현상에 나타난 아이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오락적이고 비병리적인 사용자 부류가 있고 그다음에 강박적인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한 사용자들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락적인 아이들은 그냥 흥미와 재미로 어떤 성활동, 성행동에 참여하는 거고 강박적인 사용자는 이제 정신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것들을 이것으로 해소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사용자의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번도 여기에 노출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노출된 케이스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온라인 성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온라인 도박입니다. 온라인 안에서 개인이 결과에 대해 통제력을 잃고 불확실한 사건의 결과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거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도박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도박을 때문에
우리 교회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도 받고 소년원 송치도 되고 이게 이제 관여가 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박이 한번 중독이 되면요 절대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몇 번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이 해결해줬거든요. 이 아이를 살리고 돕는다는 취지로 했는데 안 끊어져요. 더 큰 액수,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은요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고 피해액이 너무나 커졌고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해결돼서 걔가 성인이 되고 지금 뭐 직업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이 한번 홀릭되었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잘 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온라인 디지털 세계에 속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중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중독과 몰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청소년 관련 학자들이나 청소년 사역자들이 중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중독은 어쨌거나 청소년들에 향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몰입, 그래서 게임 몰입, 게임 과몰입, 인터넷 몰입, 인터넷 과몰입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몰입과 중독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독은요 의존성이 있습니다. 의존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끊고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독이거든요. 근데 몰입은 뭐냐면 뭔가가 자기가 일을 한다. 온라인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찾아오면 손님이 왔다. 그럼 끊고 손님을 맞이하고 인사하고 아니면 같이 식사 시간이 되었다. 알람이 울려서 잠시 킵하거나 일시정지를 해놓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몰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많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중독은요 결국은요 우리의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 예전에 어른들은 도박, 알코올, 뭐 쇼핑 등등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있었죠. 그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런 온라인 중독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무튼 이런 중독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냐면 청소년들의 이제 건강성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체적인 부분인데 눈, 손목, 그다음에 목 등에 의해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그 닌텐도 염이래 가지고 닌텐도 게임 아시죠? 아이들 게임하는 거. 이때 게임하면 보면 그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닌텐도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주로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많이 하는데 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건염이 많이 생긴대. 염증이죠, 염증. 하도 안 쓰던 근육과 뭐죠, 뭐 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건염이 많이 생겨난다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뭐 거북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력도 많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그런 신체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인 문제인데 이제 너무 온라인에 심취해 있다 보면 호흡이 가파라지거나 막 혈압이 낮거나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적인 모습과 그다음에 그런 너무 심한 언어들 그런 음성들이 나에게 들려줬을 때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과도한 자극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충격을 받아서 이런 어떤 생리적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97년도에 폴리건 쇼크라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포켓몬이라는 만화를 애니메이션을 보던 아이들이 이 어떤 장면에서요 파란색과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파란색과 빨간색 저 그림이 여러 개로 이렇게 많이 노출됐거든요. 주인공 아이가 나오는데 그때 이 장면을 보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발작을 일으켰어요.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되고 구토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그랬냐면 750명.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130여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뭐 어떤 현상이다 뭐 하지만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 온라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냐 하면 저런 어떤 빨간색과 파란색의 어떤 자극적인 색깔과 어떤 빛깔로 인해서 아이들의 이 시각에 노출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픽픽 쓰러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온라인 게임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많이 노출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현상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마약을 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마약.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인터넷 마약. 아까 전에 온라인 성행위처럼 온라인으로 채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성행위 채팅을 통해서 뭐 옷 벗어봐, 이런 행동을 해봐봐, 네가 어느 포즈를 취해봐봐. 그리고 언어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음란적 단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온라인으로 성행위를 하듯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안 되시죠? 그런데 참고로 몇 년 전까지 온라인 마약이 유행이었거든요. 대표적인 온라인 마약 종류도 아이도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제로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거기에 홀릭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이상한 뭐 우리 옛날에 저희 청소년 시절에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본드 한 아이들, 가스 한 아이들이 막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뭐 합체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이 온라인상의 마약에 이제 노출된 아이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프라인에서만 할 수 있지 온라인상에 절대 안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나타난 건강상의 문제. 비만, 신체 활동의 부족 인해 과체중, 즉 비만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온라인의 문화가 확립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 보급되고 나서 청소년 비만율이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비만율이 3배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참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을 해야 될 아이들이 데스크탑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작은 사각형 안에 자신의 온 생각과 마음을 뺏긴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체적 활동 없이. 당연히 밥 먹고 핸드폰 하고 밥 먹고 오락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비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늦게까지 비디오 게임, TV 시청, 나아가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활동을 통하여 수면 부족 현상, 그 결과 만성적 수면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자, 학습과 기억, 지각과 잦은 결석을 포함한 낮은 학업 수행, 충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 또한 학교와 다른 활동 시간에 본인이 채우지 못했던 이 수면을 그 학습 시간에 또 다른 활동 시간에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말했잖아요. 권장희 소장님이 와가지고 몇 시간 자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8시간 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온라인에 노출되었을 때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본다든가 유튜브를 한다든가 게임을 할 때 결국은 아이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민감하고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잠 못 자면 되게 화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많이 재워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담 이런 거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예. 무튼 애들은 8시간 자야 되는데 잘 못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민감한 아이들이거든요. 감정 조절 다 안 되고 컨트롤 안 되고 부족한 잠을 학습 시간에 보충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세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될 것인가? 자, 전부 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전문기관에서도 전부 다 문제점은 참 잘 많아요. 원인은 잘 찾아요.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원인이다, 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놀이 관련해서 특강을 들으면서 참 좋은 내용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저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적용하고 훈련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요렇게 해야 돼 매뉴얼을 딱 알려줬거든요. 뭐 그런 거죠. TV는 거실에 놔두면 안 돼. 큰 방으로 들어가. 그렇죠? 매뉴얼이죠, 여러분. 예, 스마트폰을 절대 치워주지 마. 매뉴얼이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의논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좋고 유익하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아빠가 또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순간요. 결국은요. 오히려 아이들과 소통에 단절이 생기거나 그렇죠. 우리는 더욱더 어떤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항상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소통해야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10대 버스에서 권장희 소장이 한 그 강의들을 반 이상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많은 정보들을 공유했고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무조건 나쁘다, 그러니까 너는 하면 안 돼 라는 공식이 아니라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께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유익하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유목에 익숙했던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이 정착을 했을 때 야, 너희들 이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정통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 우리는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유목을 해야 돼 라고 강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빵 충돌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고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서 결국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40년 전에 했지만 약속한 땅은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지키지 않아서 그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지만은 결국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던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자, 요걸 조금만 지금 현 시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목의 생활에서 원래 방랑자의 생활에서 원래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동물 가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땅을 정복하고 농사를 짓는다.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는 늘상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익숙한 이런 문화에서 이제는 바라보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 아이들도 노출되어 있고 그런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공간 역시도 이 디지털 문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이고 시간이고 문화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배척하고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 말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 너희들한테 해가 되는 것, 이걸 통해서 장점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로운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온라인을 이 디지털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 시스템의 소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뭐 지금 뭐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미 이 전문성을 보유한 학교들은 앞서가는 학교들은요. 태블릿 PC를 통해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외부 강사들이 오면 뭐 우리 강도사님도 마찬가지만은 뭐 저희들이야 성경책을 들고 본문을 찾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 세대들은 전부 다 요만한 태블릿 PC 들고 그걸로 뭡니까? 성경을 찾아보고 바로 자료 검색을 하고 자료를 붙여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유튜브에 오는 대부분의 예배팀 영상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하는 기회는 참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악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악보 들고 있거든요. 종이 악보거든요. 종이 악보. 지금도 우리 예배팀 대부분 다 종이 악보를 나누는데 지금 유튜브 상에 있는 대부분의 좀 인지도 있는 예배팀들은 종이 악보 안 씁니다. 전부 다 태블릿으로 해가지고 악보에 그 악보를 통해서 반주를 하거나 찬양을 부릅니다. 왜? 훨씬 더 그게 예배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조 변경할 때 우리는 악보 일일이 찾아가지고 직접 변경해가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알아서 조 바꿈이 되고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크기 조절 다 가능하고 내가 시력이 나쁘거나 좋으면 악보 크게 보고 작게 보고 알아서 그게 다 되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저런 CD에다가 태블릿 PC 그 음향 믹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이 선을 연결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작을 합니다. PC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여러분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충분히 우리가 활용 가능한 거거든요. 이롭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비행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우리가 멀리 가는데 비행기를 통해서 타고 가는데 도움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온라인 기기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교육 시스템, 학교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은 이미 온라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명확한 정보 전달, 지식 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뭐 아이스크림 홈런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하고 있는 아이들 있죠? 아마 우리 교회도 몇몇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그게 안 풀리면 연결되어서 계속 그와 비슷한 그에 관련된 유형들의 문제가 이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평소에 풀지 못했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충분히 경계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가족 오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 큰애가 6학년인데 항상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빠, 우리 반에 저만 스마트폰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아, 그래 이엄아, 그래 안타까운데 근데 아빠가 진짜 청소년이 학 공부를 하면서 네 나이 때 스마트 기기가 일찍 주어졌을 때 이게 너무나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아빠가 진짜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하다. 네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이것만큼 아빠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 근데 아빠 학교 반에서 카톡에 자기만 초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카톡을 못 쓰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러면 진짜 애가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6학년인데 친구들이 한참 좋을 텐데
더군다나 학교도 잘 안 가고 온라인상에서 늘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답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카톡 있는 친구랑 맨날 같이 붙어 있으면 됩니까? 잠자는 시간 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폴더폰에 카톡 됩니까? 그럼 인터넷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예, 아예 안 되는 핸드폰을 사줬거든요. 전화만 되는 거, 전화 문자만 되는 거. 아, 알람도 돼요, 알람. 알람도 되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저도 너무 막막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일방적으로 안 돼. 끝. 네 알아서 해. 참아.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도 보면 스마트폰 사게 될 거야. 여러분 이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마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노? 그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네가 엄마 폰으로 좀 빌려서 카카오톡을 좀 친구랑 하든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친구들 단톡방에 엄마가 초대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초대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 다들 그렇게 사시나 봐요. 여러분 다들 이해를 하시는 눈빛으로 그러는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나 이상한 건지 아세요? 진짜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술을 쓰다가 결국은요.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 제가 되게 제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 특정한 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 돈 주고 기계를 잘 안 사요. 기계 사는 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무슨 하여튼 뭘 사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거기에 돈을 아까워해서 잘 안 사는데 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빠 엄마는 거실에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도 이렇게 이용하게 해줬으니까 내가 엄마 아빠 보는 데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사주면 내가 거기에 카카오톡을 깔고 엄마 계정을 통해서 깔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알았다, 사줄게. 약속을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 뭐 사주면 되는데 이랄까? 아이패드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월 약정해가지고 얼마 안 하는 거 되게 싸구려 사줄 수 있는데 아이패드 제가 검색해 자기가 또 뭐 이걸 사줘야 된대요. 뭐 키보드도 무슨 스마트 키보드를 사줘야 되고 그래서 사줘야 된대요. 예, 저는 제 돈 주고 그렇게 비싼 기계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죠. 결국은 아이패드를 사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서 그래 이미도 이때까지 오래 참았지. 그러면 그래 엄마 아빠도 최대한 이렇게 너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할게 하다가 결정한 게 아이패드. 그 대신 10시 이후에는 안 돼. 하루에 2시간 이상 온라인 안 돼. 이해되시죠? 학습용으로 주로 뭐 이렇게 네가 정보 검색용으로 하되 네가 이걸 이용하려면 거실에서 해야 돼. 약속을 다 정했어요. 어길 때도 있어요. 어길 때는 다시 거기에 대해서 벌이 들어갈 때도 있고 잘할 때는 상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상벌제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정답이 없지만은 서로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락은 나쁜 거야. 근데 제가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뭐 하도 이제 오락기를 사달래 가지고 이제 자기가 용돈 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돈을 보태 가지고 뭐 이제 휴대용 오락기계를 샀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4차원적으로 막 화면이 이렇게 막 이동되고 하고 뭐 조작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저 때와는 너무 다르. 저희는 2차원적인 오락 뭐죠? 뭐 보글보글 그죠? 뭐 방구차 뭐 이런 것만 하다가 뭐 테트리스 이런 것만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게임팩을 들고 오더니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그 다른 청년들로부터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청년들로부터 다른 게임팩을 빌려서 그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아이들이 하는 거는 어렵고 안 되는 거야. 이건 오래 하면 안 좋은 거라고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여행을 가서 이거는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같이 하고 하면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나름대로의 가족 간의 질서와 규정들을 정해서 경계를 정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계와 수용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창구 만들기. 자, 어떤 개념이냐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은 사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검색을 하거나 뭔가를 찾아가는데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올여름에 어디 간다. 어디 갔으면 좋겠노? 뭐 이래요. 제주도 빼고 다른 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정해보자. 바닷가, 산.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그럼 산. 그러면 산 중에서 어떤 위치의 산을 가면 좋겠노? 캠핑을 할 수 있는 산, 뭐 냇가가 있는 산. 그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각자 검색을 해서 어느 거리, 어느 위치, 뭔가 활용 가능한 것, 주변에 관광지가 있는 것을 같이 찾아보고 같이 찾아본 것을 대상으로 검색을 해보고 식사는 맛집 이 주변에 어느 맛집에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해서 하나씩 결정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무조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이 디지털 원주민인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해서 이거는 하면 안 돼. 좋지 않아의 개념이 아니라 함께 활용하고 맞춰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온라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리와 도덕성 문제입니다. 온라인 사생활 보호가 참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이제 쉽게 정보가 유출되고 노출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온라인 표절과 도형, 온라인에서 음악을 쉽게 다운로드 받고 영화를 이제 불 따라가는데 불법 다운로드 받고,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너무 쉽게 PDF 파일 공유하고 하는 것들, 이거 엄연히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이 윤리에서 어긋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많은 신대원생들은 너무나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기독교 윤리와 도덕성 앞에서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로 여기면 안 되고 충분히 이런 주제에 맞춰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적하면 바로 애들은요, 엄마도 그랬잖아요. 엄마도 저번에 불법 다운로드해가 영화 봤잖아요. 악보 공짜로 다 받았잖아요. 음악 공짜로 다 받았잖아요. 이 말이 안 통하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래 돼버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는 교회 내에서 그룹 가운데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그냥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구약 시대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온 땅과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문화와 기술적 혁신을 가지게끔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화는 다음 세대에게 또한 교육할 수 있도록 전승, 계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독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적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안 좋아,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막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조절 능력을 좀 많이 함양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혜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중반에도 얘기했지만 이미요, 디지털 문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무조건 배척하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건강하게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또 이 디지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오늘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 가지 좋은 선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우리 전도 축제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꼭 대면으로 전도 안 해도 된다. 온라인 예배 함께 드려도 전도로 인정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전도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온라인 앞에서. 예, 그러면 원래 거리가 멀어서 원래 부산에 오지 못한 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살고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참 좋은 어떤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얼마 전에 저희 10버스에 이제 훈련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매주 함께하는 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예,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고 찬양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꼭 온라인 이쪽이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이 세대에 속한 아이들은요, 디지털 문화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아이들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 가운데 결렬된 틈만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집,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수직적 방법, 소통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해 버리면 아이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원천 봉쇄해서 바로 튕겨내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함께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지혜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필사를 한다든가 저는 그런 어떤 좋은 캠페인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새벽 말씀 맨날 공유하지 않습니까? 뭐 듣고 안 듣고는 또 우리 뭐 각자의 선택 사항이지만은 아무튼 새벽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이로운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정하시고 또한 아이들의 문화를 일단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고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강의를 끝나고요. 다음 주는 제가 미리 광고를 드리면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메타버스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는 증강현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온 이 디지털 문화 혁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함께 나누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